네, 이제 이틀 뒤죠. 내년 1월 1일에 발표될 북한의 신년사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서울 방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는데요. 한반도 정세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청와대가 전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내용 보셨을 텐데요. 먼저 지금 보낸 친서의 그 시점에 대한 의미가 참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해가 바뀌기 전에 예. 자신이 약속한 서울 답방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의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양해, 그러니까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고, 또 다른 예. 한편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무산되면서 한국 내 여론이 안 좋아진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해가 바뀌기 전에 북한 먼저 이렇게 친서를 보내왔다는 것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았다고 봅니다. 네, 그 청와대가 밝혀온 내용을 보면요.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 답방이 무산된 것을 아쉬워하면서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상황을 예. 주시하면서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신이 오지 않은 이유, 그리고 앞으로 서울 답방을 고려하는 배경이 그 상황이라는 건데요. 네. 결국에는 북미 대화,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그러한 여건을 조성한 다음에 서울에 오겠다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사를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비핵화 대화가 진전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 와도 뭐 제재 해제라든가 이런 것이 불가능하고 한국에 있어서의 경제 협력 이런 것도 얻어가기 어려운 현실적인 입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풀어가면서 서울 답방을 고려하겠다, 이러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예,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뒤에 서울 답방을 하겠다 이런 뜻이라는 예, 뭐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김의겸 대변인이 편지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렇죠. 해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워딩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교 문서를 해석하는 방식에 따르면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 이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렇게 시점을 잡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친서가 긍정적인 메시지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남북 관계와 북미 대화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일단 뭐 이 신호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제한적인 겁니다. 예. 답방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목적인데, 그렇지만 어떻게 해가 바뀌기 전에 이러한 친서를 보내왔다는 것은 내년 1월 1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신년사와 북미 대화에 약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저희가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좋은 메시지가 이렇게 연계되면서 서로 이어지고, 그것이 구체적인 북미 간의 고위급 대화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바람인데요. 그렇지만 또 실제 협상은 여러 가지 이렇게 돌발 변수가 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모레 아침에 북한 신년사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공개가 될 텐데 지금 어느 정도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번 친서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신년사가 오늘쯤에는 완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뭐 12시경에 나오는 그 육성 신년사는 대부분 모두가 다 녹화였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전날이나 전전날쯤에는 녹화를 완료했겠죠. 네. 그 다음에 그것을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번에 친서에 담긴 내용이 남북관계 부분은 그대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신년사의 구조를 보면 전해를 평가하고 그 해에 있을 이야기를 하는데, 전해 평가 부분도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러한 부분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새해에 그러한 메시지도 이러한 정상 간의 유대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서 돌이킬 수 없게 하자,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룰 것 같아요. 다만 거기에 약간의 변수가 있다면은 네. 우리 민족끼리를 또 강조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왜냐하면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들어가면서 긍정적이라면은 거기에서 그치는데, 약간 조금 더 북한이 공세적으로 나온다면은 외세에 의존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담길 텐데, 아무튼 나오는 텍스트를 보고 다시 한번 평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잘 되어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북한이 지금 청화 기간이자 신년사 국면이지 않습니까? 청화와 신년사, 북한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정책 기조를 이야기한다는 데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년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총화를 하는 거죠. 뭐 우리로 따지면 결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한 일들을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바꿔나가겠다 그런 대화 속에서 이제 신년사도 작성이 되는 거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매번 신년사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해가 2016년이었는데요. 그때 신년사에는 핵무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경제 건설을 최우선 제일 앞에 설명하고 있어서 이 해는 상당히 북한이 이제 핵위협을 하지 않고 경제에 경제 부분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다 모든 분들이 나와서 예. 이야기했는데 6일 후에 1월 6일 날 핵실험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상황이 바뀌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년사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 개선이나 주변 환경 개선 그런 부분이 다 신년사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핵무기도 아쉽지만 뭐 신년사에 생산한다고 하는데 북한이 동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년사대로 흘러왔다. 그리고 내년 신년사가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북미 간의 대화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교착되어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년사가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 이번 신년사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신년사에서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진전된 언급이 나올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북한도 구체적인 협상 카드는 자신들이 쥐고 있으려고 하겠죠. 다만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기조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재 비핵화 문제에 임하는 북한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정상회담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 간 유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북미 간의 신뢰를 구축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런데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그러한 증표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네. 바로 제재 해제라는 거죠. 북한이 취한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부분 폐기에 대해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로서 신뢰를 보여줄 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일반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구체적인 협상은 북미 간의 그 물밑 교섭이라든가 또는 아마 미국의 입장을 북한이 고려한다면 2월 이전에 고위급 회담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 고위급 회담에서 조건들이 서로 이렇게 조각조각 맞춰지겠죠. 그러면은 정상회담으로 갈 것 같습니다. 2월 이전에 고위급 회담이 이뤄지고 그 이후에 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예, 북미 정상회담은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를 2월 이전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렇게 논의되는 바를 보면 정상회담 이전에 고위급 회담이나 실무회담을 가짐으로 해서 신고나 검증 부분에 어느 정도 답을 얻어야지 정상회담으로 가겠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속한 시기에 고위급 회담이 개최될수록 북미 간의 대화가 보다 잘 진행될 것이다 하는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모레 신년사에서 어떤 내용이 좀 나올지 눈여겨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특별한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최고사령관 추대 7주년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부친이 12월 17일에 사망했습니다. 2011년.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적인 직함을 처음으로 가진 게 최고사령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한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예. 당시만 해도 선군 정치의 시절이었고 또한 북한을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가장 핵심적인 권력은 역시 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고사령관 지위에 가장 먼저 올랐다고 보는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통치하게 된 그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업적을 기리는 날이고 그런 취지에서 오늘 노동신문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잘 이렇게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네, 이 관련 행사에서 그 군 관련 김정은 위원장의 첫 번째 업적을 꼽았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노동당에 대한 군의 보고 체계 확립, 그리고 군 내 부정부패 청산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다 큰 의미가 있다고 예. 봅니다. 노동당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군에 대한 노동당의 지배체제 확립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 시대에서 김정은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에는 선군 정치였습니다. 군이 당에 앞서서 모든 정책에 관여하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당적 지배를 군에 확립한다는 것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그것을 바꾼 거죠. 네. 그래서 선군 정치에서 선당 정치로서의 전환,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군의 부정부패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최고 권력을 군이 가졌는데 그것의 부정부패 문제를 건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력을 강화했죠. 처음에는 리영호 총정치국장이라고 막강한 실세였는데 예. 역시 관련된 문제로 해서 낙마시켰고 그다음에 최고 실세라고 불렸던 황병서 총정치국장도 한번 좌천시켜서 지금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 있다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부정부패 문제를 가지고 군의 통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정은 시대의 그런 상징적인 조치를 이야기한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전국 농업부문 열성자 회의에 참가해서 그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자리인가요? 경제를 강조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기본적인 입장인 거죠. 예. 처음으로 개최한 건데 2016년 신년사부터 경제 부분을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때부터 강조하는 게 식량 생산이에요. 예. 그래서 농업, 수산업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해왔는데 그런 부분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내년도 신년사에서도 이러한 농업 생산량 증식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할 것이다. 충분히 예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경제에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어느 때보다 경제에 집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최근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과 그 투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강력한 대북 제재에 막혀서 좀 쉽지는 않은 모양새죠. 예, 그렇죠. 일단 외국의 어떻게 보면 여행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여행 금지를 하고 있고 또 북한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제재로 인해서 막혀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약간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힘으로 관광단지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1차적인 타겟은 중국 관광객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면서 경화, 달러를 이렇게 벌어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력갱생으로 이어가는 북한식 지금 경제 개발의 핵심이 관광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미국과 중국이 이제 새해에 수교 40주년을 맞는다고 하던데요. 이 새해를 앞두고 두 정상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어떤 논의가 오갔을까요? 큰 틀에서는 통상 문제가 오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도 보면 좋은 대화를 가졌다고 하면서 예. 지금 통상 전쟁을 풀어갈 실마리를 서로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월 하순에는 이제 그러한 본격적인 대화가 이어지는데 그 기조를 양측 정상의 이야기를 나눈 것 같고요. 북한 문제도 언급을 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는 없었는데 네. 중국 측 보도에 의하면은 정세를 논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결국 북중 간에도 12월 1일 날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계기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 나가자 이런 데 합의한 바 있는데 그런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 북핵 문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중국과의 공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요, 이 북한 문제는 핵 문제는 특히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풀 수 있는 결정적 열쇠는 중국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결국 북한이 이 협상에서 고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경제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재 압박을 강화한다면은 북한이 핵 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직 미국과 중국 간에는 형식적으로는 협력을 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서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의 주도권을 서로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 네.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요, 북한 문제의 최종 상태에 대한 그 부분부터 협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평화체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누가 갖고 어떻게 유지하겠다. 이런 부분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의 결과로서 북한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고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북한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북한과
북한과의 유대를 만들어가는 건데 아직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논의는 그 정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네. 이러한 협력의 깊이는 아직 얕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이 북핵 관련해서 공조가 본격화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먼저 미중 간의 큰 틀의 합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상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에 협력을 하기 쉽지 않을 건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그러니까 내년 3월 1일 이전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비핵화 문제에서도 보다 깊이 있는 협력을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자, 이번에 10차례나 관련해서 협상이 이루어졌지만 모두 결렬, 좀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뭐 서로의 입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합의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협상에 임하는 우리 측 그 정부 인사들의 어려움을 예상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협상의 관례를 넘어서는 그러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사실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든 합의를 해냄으로써 우리가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비핵화 협상이라든가 보다 다양한 외교 문제에 대응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일단 협상을 방위비 협상만으로 이렇게 좁혀서 보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몇천억이 증액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그것이 불가피하다면은 한미 간의 또 다른 협력에서 우리가 그것을 트레이드 오프 상쇄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자동차 관세 협상에서 보다 우리가 조금 더 혜택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몇천억을 넘어서는 또 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연간 미국에게 보는 흑자가 250억 달러 내외입니다. 뭐 한 25조인데 이런 몇천억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경제적으로 더 큰 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활로를 찾고 방위비 협상 부분에서 증액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유연한 조건은 필요하다. 두 번째는 투명성 부분입니다. 예. 우리가 이 방위비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미국이 그 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는지 그간 많이 투명성이 이렇게 증진되어 왔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개선해 내가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황이 앞으로 급변할 수 있어요. 만약에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되면 주한미군이 감축될 수도 있습니다. 5년 이내에. 그럼 그러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반도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되면은 새롭게 협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둠으로 해서 그때 감액을 해나갈 수 있다면은 당장 증액이 조금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정 장치를 동시에 우리도 준비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을 해야지 한미 간의 충돌을 피할 수 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북핵 문제가 연동돼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뭐 큰 틀에서는 연동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예. 보면 정책이라는 것이 어떠한 정책 하나만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스티브 비건 뭐 대북정책 특별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예. 그거는 미국 국무부가 우리 정부를 전방위로 좀 압박하는 그런 협상 전술 차원이라고 생각하고요. 협상은 협상대로 우리가 원칙에 입각해서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당장은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이 장기화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운영 능력이라든가 재선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예. 그럼 또 북한이 미국을 대하는 시각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따라서 그러한 국정 운영의 안정이 빠르게 미국 행정부가 그런 것을 회복하기를 기대하고요. 내년 초에 어떻게 보면 비핵화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새해 뵙게 됐고 같네요. 네, 지금까지 한반도 정세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양국 수교 40주년이 되는 새해를 앞두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고 시진핑 주석은 미중 관계의 안정적 진전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를 하고 통상무역 담판을 시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시 주석과 길고도 좋은 통화를 가졌다며 중국과의 협상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상이 타결되면 모든 주제와 쟁점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것이 될 거라며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의 통화는 지난 1일 아르헨티나 회담에서 무역전쟁 90일 유예에 합의한 뒤 처음입니다. 미중 양국은 새해 1월 무역전쟁을 타결짓기 위한 공식 협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낙관론을 펴면서 휴전 시한인 3월 1일까지 극적인 타결을 이룰지 관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합의가 불발되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까지 인상하겠다고 압박해왔습니다. 양국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창업주의 딸 체포 사건과 분리 대응하며 물밑 조율을 계속하는 가운데 무역 타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두 정상은 이번 통화에서 미중 관계와 함께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지속적인 북미 대화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적극적인 성과 도출에 대한 희망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담긴 뜻이 매우 반갑다며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친서는 남북, 북미 관계에서 새로운 국면을 여는 신호가 된 적이 많은데요. 새해에 비핵화 문제 등에서 진전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소감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해에도 자주 만나 평화 번영과 비핵화를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김 위원장의 뜻이 매우 반갑다고 환영했습니다. 또 어려움이 많겠지만 진심을 갖고 만나면 못할 일이 없다며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우리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친서는 연내 답방이 연기된 것을 궁금해했던 우리 국민에게도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한반도 정세 진전의 중요한 계기마다 친서를 활용해왔습니다. 지난 2월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김여정 특사가 가져온 친서는 4월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6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This was a meeting where a letter was given to me by Kim Jong-un, and that letter was a very nice letter. Oh, would you like to see what was in that letter? 특히 김 위원장이 친서에서 비핵화 문제를 함께 해결할 뜻을 밝혔다는 대목이 주목됩니다. 친서라는 특성상 구체적인 조치보다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만 언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만일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 의지를 시사한 것이라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후 뚜렷한 진전이 없는 비핵화 협상의 진전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문 대통령이 답서를 보내기 위해 대북 특사를 파견할 경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새해 남북 간 교섭의 첫 출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친서에 내년 서울 답방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강정규 기자입니다. 새해를 이틀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친서가 도착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낸 것으로 A4 용지 2장 분량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서를 통해 올해 세 차례나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되짚었습니다. 오랜 대결 구도를 뛰어넘는 과감한 조처를 이뤄냈고 이를 통해 한반도가 군사적 긴장과 전쟁 공포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인사와 함께 새해에도 남북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가자는 뜻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친서의 연내 답방 무산에 대한 아쉬움과 내년 서울 방문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서울 방문이 실현되기를 고대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친서가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됐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조만간 답서를 보낼 계획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친서에 담긴 뜻이 반갑다며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체적 내용이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이번 친서가 새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이어서 김준영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소감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해에도 자주 만나 평화 번영과 비핵화를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김 위원장의 뜻이 매우 반갑다고 환영했습니다. 또 어려움이 많겠지만 진심을 갖고 만나면 못할 일이 없다며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우리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친서는 연내 답방이 연기된 것을 궁금해했던 우리 국민에게도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한반도 정세 진전의 중요한 계기마다 친서를 활용해왔습니다. 지난 2월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김여정 특사가 가져온 친서는 4월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6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This was a meeting where a letter was given to me by Kim Jong-un, and that letter was a very nice letter. Oh, would you like to see what was in that letter? 특히 김 위원장이 친서에서 비핵화 문제를 함께 해결할 뜻을 밝혔다는 대목이 주목됩니다. 친서라는 특성상 구체적인 조치보다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만 언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만일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 의지를 시사한 것이라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후 뚜렷한 진전이 없는 비핵화 협상의 진전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문 대통령이 답서를 보내기 위해 대북 특사를 파견할 경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새해 남북 간 교섭의 첫 출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징용배상 문제로 냉랭해진 한일 관계가 레이더 공방으로 더 얼어붙고 있습니다. 당시 동영상을 공개한 일본에 우리 정부가 반박하는 등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상황인데요. 어떤 부분이 논란인 건지 도쿄 황보연 특파원이 정리했습니다. 낮은 고도에서 일본 초계기가 조난선박 구조 활동을 하는 우리 광개토 대왕함 등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한 대원이 기장에게 광개토 대왕함이 레이더를 비췄다고 보고합니다. 동영상에는 FC를 사격 관제 레이더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는 우리 군함이 보통 공격 전 단계에 사용하는 위험한 사격 관제 레이더를 비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런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았고 동영상만 가지고 일본 측 주장을 입증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 상식적인 측면에서 추적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측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오히려 구조 활동을 하는 상황임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 함정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가까이 비행하며 정찰한 일본 초계기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정상적인 정찰 활동으로 국제적인 기준에도 맞는 거리와 고도를 유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군함이 조난 선박을 찾기 위해 사용한 탐색 장비의 주파수를 일본은 사격 전 단계에서 쓰는 레이더의 주파수라고 주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초계기가 실제 사격 관제 레이더로 느꼈는지 아니면 조난 탐색 주파수를 침소 봉대한 것인지는 현 단계에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비슷한 문제가 있었을 때 사후 협의를 통해 융통성 있게 처리해온 것에 비해 이번에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관련 동영상까지 공개한 것은 사안 자체보다는 다른 의도가 깔려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합니다. 야당이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여당 역시 철벽 방어를 예고하고 있어서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휴일에도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자체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운영위원회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당은 특감반의 직속 상관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증인 출석을 대거 요구하며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민정수석이 이례적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의지가 있는 만큼 이런 진실규명을 위해서 여당이 못할 것도 없다. 청와대가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베트남 다낭으로 외유성 출장을 떠났던 현 운영위원들을 수사기관, 언론인 출신 등의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로 대폭 교체해 대여 저격수를 전면 배치했습니다. 청와대가 각종 문제 제기에 모르쇠와 정쟁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을 상대로 조직적인 개입 여부를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가 의심받을 정황이 충분하다며 사실관계 규명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그간 끝없이 반복되어 온 청와대 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우려, 이 부분을 잘 전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따져 물으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일정 없이 대응 방안을 고심했습니다. 특히 한국당의 추가 증인 출석 요구는 국회법을 명백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진실규명이 아닌 정치 공세로 논란을 지속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운영위원회를 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와대 흠집 내기용, 정치 공세용 청문회를 하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또 화력 보강 차원에서 법조인 출신 의원 2명을 운영위원으로 투입해 야당의 대여 공세 움직임에 맞불을 놨습니다. 무엇보다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국민적 오해를 풀고 야당의 문제 제기가 가짜뉴스 유포라는 점을 밝혀낸다는 방침입니다. 운영위에서는 정권 실세의 비위 첩보 묵살과 민간인 사찰, 환경부 산하단체의 블랙리스트 등 3대 의혹을 놓고 한치의 양보 없는 공방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의혹의 실체 규명이 아닌 말싸움으로 운영위가 끝난다면 국정조사 추진, 특별검사 도입과 같은 2라운드로 이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우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해 서울 답방 의지를 천명한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라며 비핵화와 평화 정책에도 긍정적 신호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남북 평화는 물론 경제 활성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반기는 평화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내일 국회에 주목되는 일정이 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합니다. 야당은 철저하게 진상을 파헤치겠다는 각오지만 여당은 공세 차단과 방어에 주력할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내일 마침내 임종석, 조국 이 두 사람이 국회에 나오는데요. 야당은 증인을 대거 신청하면서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다고요. 네, 내일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한 현안 보고가 열립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내일 다뤄질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우윤군 주러시아 대사 등 정권 실세에 대한 비위 첩보 묵살 의혹과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의혹, 그리고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동향 문건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을 이번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윗선 개입 여부와 책임 정도를 따져 물을 방침입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또 대통령을 잘못 모시고 있는지, 대통령이 지시인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연 한국당 의원들은 진상조사단 소속인 김도읍, 곽상도, 강효상 의원 등 법조인과 언론인 출신 의원들 위주로 운영위원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등 민정수석실 산하 4개 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검반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봤을 때 청와대가 의심받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사실관계 규명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끝없이 반복되어 온 청와대 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우려, 이 부분을 잘 전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따져 물으려고 합니다. 네, 여당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조인 출신의 박범계, 박주민 의원을 운영위원으로 투입했습니다. 화력을 보강해서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는 셈입니다. 특히 사건의 본질을 묻고 답변받는 과정에서 국민적 오해가 있는 부분을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야당의 가짜뉴스 유포라는 점을 밝혀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비리 혐의자 김태우 전 수사관의 잘못된 내용을 덥석물어서 증폭시킨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에게 철저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처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혹의 진상이 어느 정도 드러날지 관심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종전 자신의 입장만을 되풀이해 단순 공방으로 끝나고 운영위 이후에도 야당이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요구하면서 전국 정색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합니다. 야당이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여당 역시 정치 공세의 장으로 흘러선 안 된다며 철벽 방어를 예고하고 있어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됩니다. 우철이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휴일에도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자체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운영위원회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당은 특감반의 직속 상관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증인 출석을 대거 요구하며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민정수석이 이례적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의지가 있는 만큼 이런 진실 규명을 위해서 여당이 못할 것도 없다. 청와대가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베트남 다낭으로 외유성 출장을 떠났던 현 운영위원들을 수사기관, 언론인 출신 등의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로 대폭 교체해 대여 저격수를 전면 배치했습니다. 청와대가 각종 문제 제기에 모르쇠와 정쟁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을 상대로 조직적인 개입 여부를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가 의심받을 정황이 충분하다며 사실관계 규명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그간 끝없이 반복되어 온 청와대 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우려, 이 부분을 잘 전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따져 물으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일정 없이 대응 방안을 고심했습니다. 특히 한국당의 추가 증인 출석 요구는 국회법을 명백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진실규명이 아닌 정치 공세로 논란을 지속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운영위원회를 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와대 흠집 내기용, 정치 공세용 청문회를 하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또 화력 보강 차원에서 법조인 출신 의원 2명을 운영위원으로 투입해 야당의 대여 공세 움직임에 맞불을 놨습니다. 무엇보다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국민적 오해를 풀고 야당의 문제 제기가 가짜뉴스 유포라는 점을 밝혀낸다는 방침입니다. 운영위에서는 정권 실세의 비위 첩보 묵살과 민간인 사찰, 환경부 산하단체의 블랙리스트 등 3대 의혹을 놓고 한치의 양보 없는 공방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의혹의 실체 규명이 아닌 말싸움으로 운영위가 끝난다면 국정조사 추진, 특별검사 도입과 같은 2라운드로 이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우철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체결 협상에 대해 다음 달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두 나라 간 영유권 분쟁에 있는 쿠릴 내개선 문제를 포함한 평화조약 체결 협상에 대해 많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다음 달 21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난경보장치 정부 입찰에서 사업자 단체 알선으로 벌인 담합이 적발돼 억대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업자 단체인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과 7개 회원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 4,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합과 조합 간부 1명, 세기 미래기술법인과 전 간부 1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동보장치 구매 설치 입찰에서 특정 회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살 미만의 초등학생이나 유아에게 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한 건수가 1년 전보다 70% 이상 급증했습니다. 또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도 20대 미만이 1년 전보다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 국세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1억 원 이상 증여 건수는 1년 전보다 27% 늘어난 6만 3천여 건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습니다. 1억 원 이상 고액 증여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1억 원 이상 증여는 수중인 연령대가 어릴수록 증가 속도가 빨랐습니다. 특히 10세 미만 증여 건수는 715건에서 1221건으로 71%나 급증했습니다. 이 중에는 증여재산 가액이 10억 원을 넘는 경우도 52건이나 포함됐습니다. 10대와 20대의 억대 증여 건수 증가율도 다른 연령대의 2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20대 미만의 증여 건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00 건을 넘어섰습니다. 미성년자와 사회초년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부의 대물림이 더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조기 고액 증여 현상은 상속 증여세 세액 공제율의 축소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신고만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상속 증여세 신고 세액 공제는 거래 전산화 등으로 세원 파악이 쉬워지면서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액 증여를 늦출수록 세액 공제 혜택이 줄기 때문에 물려줄 재산이 있으면 1년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증여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낸 20대 미만은 1,872명으로 1년 전보다 20.2% 증가했습니다.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이거나 사회초년생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부모 등으로부터 주택 마련 자금을 물려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무당국은 지난 8월 부동산 자금 편법 증여 혐의자 36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정부의 9.13 대책 발표 이후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 집값. 내년도 집값이 크게 오르진 않을 거란 전망이 많은데요. 실수요자라면 신규 청약과 급매물 매수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끝없이 오를 것만 같았던 서울 집값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대출 규제가 핵심인 9.13 대책 이후 한풀 꺾였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8.2% 올라 지난해 상승률의 2배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11월 둘째 주 하락 전환에 지난주까지 7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 서울 집값 전망은 발표 기관 등에 따라 강보합, 하락 등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세가 올해보다 크게 둔화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고 헬리오시티를 포함한 입주 물량도 5만여 가구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거래가 안 되고 있고 거래가 안 되고 있으면 시장은 더 불안해지고 거기에 이제 거시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다가 규제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가격은 오히려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거래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거래 빙하기가 올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양도세 부담에다 추가 금리 인상은 어려울 거란 예상 속에 다주택자는 버티기에 들어가고 대출 문턱이 높아진 1주택자들의 신규 매수도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주택자라면 제도 개편으로 당첨 가능성이 커진 신규 아파트 청약과 급매물 매수 여부를 검토하라고 조언합니다. 내년 이후부터는 신규 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값 하락으로 인해서 매물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규 분양주택을 노리거나 경공매 내 집 마련을 하는 전략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지방주택시장은 일부 투자 수요가 몰리는 곳을 제외하고는 하락 추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